안녕하십니까. 부담 메가스터디학원 영어과 정상용 선생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많은 말씀은 못 드리고요. 가장 중심이 되는 얘기만 제가 좀 딱딱 집어서 얘기를 할 거고, 할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이제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절대평가가 이제 영어가 실시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어느 정도 점수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또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얼마나 투자를 영어를 해야 될 것인가, 뭘 봐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두 파트로 나눠서 일단 첫 번째 파트는 절대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90점 이상이 1등급이고 뭐 80점 이상이 2등급이고 뭐 이런 거는 뭐 그런 거 다 아시는 얘기니까 조금 이제 좀 높여보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영어 절대평가의 실상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자, 3년간 이제 절대평가 실시되고 나서 2018 수능부터 실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2020까지 지금 3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 2, 3등급 비율을 한번 따져봤어요. 그래서 첫 해에는요 1등급 10%, 2등급 19%, 3등급 25% 이렇게 됐었는데 2019년 보세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5.3 이렇게 줄었고요. 2등급, 3등급 다 줄었어요. 그 다음에 올해는 조금 이제 영어가 제가 생각해도 좀 연계도 많이 되고 좀 문제가 좀 무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올랐습니다. 약간 올랐는데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0%는 안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뭐 5% 내지 7%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사실은 그렇거든요. 문제가 쉬워졌느냐 또는 어려워졌느냐 뭐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상대평가 때부터 절대평가까지 이제 문제의 어떤 난이도나 이런 걸 판단해 봤을 때는 문제 난이도는 비슷해요. 문제 난이도는 비슷한데 이제 점수가 사실은 상대평가보다는 이제 이 점수를 맞는 등급 자체가 퍼센테이지가 줄었다는 얘기는 여기 밑에 보시면 절대평가가 시행된 후에 수능 영어의 체감 난이도는 큰 변화는 사실 없습니다만 국어나 수학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죠? 국어나 수학보다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진다. 뭐 국어 수학을 잘 보면 되지 영어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인식 때문에 학생들의 공부 비중이 감소한 것이 이 표로도 나와 있고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느낀 부분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수능 영어가 더 어려워졌다거나 더 쉬워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난이도는 비슷하지만 학생들이 공부를 덜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덜 하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그 다음 보세요. 다음 얘기는 절대평가를 우리가 봤을 때 정시에서 이게 얼마나 반영이 되는가 해가지고 학교들을 갖다가 주요 대학 정도를 모아놨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나 고려대 같은 경우 보시면요 감점을 합니다. 그래서 1등급인 경우에는 감점이 없고요. 2등급인 경우 서울대학교는 0.5 감점, 고려대는 1점 감점, 3등급은 1점 감점, 고려대는 3점 감점. 그죠? 서울대나 고려대 정도 이렇게 봤을 때에는 영어를 잘 보지 못해도 일단은 뭐 학교를 가는데 큰 문제는 없죠. 특히나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뭐 신문에 나온 적이 있지만 4등급을 맞아도 서울대 갈 수 있다는 말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데 자, 또 하나 보시면 서울대 고려대는 이렇게 점수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고려대는 서울대보다는 점수차가 크죠. 그래서 만약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4등급을 맞으면은 감점이 5점이나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시 가산점 반영 대학입니다.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정도가 있죠. 이 중에서 한번 성균관대 잠깐 보세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뭐 2등급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3등급 정도 맞으면 감점이 뭐 1등급에 비해서는 8점 정도 되는 거고요. 2등급에 비해서는 5점 정도 됩니다. 적은 점수는 사실 아니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생각할 때 성균관대 1등급 맞는 학생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3등급을 맞거나 이러면 8점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치명적인 점수가 되는 거죠.
자, 서강대, 중앙대.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린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점수폭이 크지 않은 겁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학교에 갈 학생들은요, 1, 2등급 정도의, 못해도 2등급 정도의 점수를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영어가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거 한번 보세요. 그 이외의 대학들. 연세대, 한양대, 뭐 외대라든지 시립대, 이대, 홍대, 공대 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 몇 개만 잠깐 뽑아보십시오. 뭐 비율은 반영 비율은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연세대 같은 경우 보세요. 1등급, 2등급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반영 비율을 떠나서 일단 등급별 점수 차가 5점 정도 나요. 연세대에도 3, 4, 5등급은 없겠죠. 대부분이 아마 1, 2등급 맞을 겁니다. 그랬을 때 1등급과 2등급 차가 5점 차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 경희대를 잠깐 보시면 1등급, 2등급의 차가 얼마 돼요? 8점이나 된다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 보면 사실 경희대 같은 경우에 아예 지원을 하는 게 좀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자, 외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외대 인문 잠깐 보실래요? 한국 외대 인문 보시면은 140점이 1등급이고요. 134점이 2등급입니다. 예, 뭐 1, 2점을 다투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요 점수도 만만치 않은 점수고요. 외대니까 또 20%나 반영되고 하기 때문에 외대 같은 경우도 영어를 못 보면 좀 힘들죠. 뭐 당연한 얘기겠죠. 외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대도 좀 눈에 띄는데 이대 보시면은 10점이나 차가 나요. 25%나 반영하면서 1등급, 2등급 차가 10점이나 나고요. 뭐 숙대도 5점 정도, 기본 5점 정도는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데 1등급과 2등급이. 자, 그 다음에 동국대, 예, 동국대는 여기 없네요. 아, 있다.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동국대 같은 경우 생각해보세요. 물론 1등급 학생들이 많겠죠. 그래도 예,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중위권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대학이니까 예, 1등급 학생들이 많겠지만 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동국대 뭐 3등급 이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불리해지죠. 1등급에 비하면은 뭐 10점 정도 떨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숭실대, 여기 보면 홍익대도 있고요. 홍익대도 보시면은 뭐 2등급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3등급이 돼버리면 점수가 예,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뭐 국순세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좀 하위권이라기보다 애매하죠. 좀 뭐 중하위권이라고 지금 봐줘야 되는데 이런 학교들도 3등급을 맞으면 점수 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교대도 그렇고요. 교대는 거의 뭐 3등급을 맞는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지는 입장이고요. 교대도 뭐 2등급 정도는 맞아줘야 됩니다. 예.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영어는 3등급 정도의 점수로는 사실은 그러니까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지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뭐 그러려면 이제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 쪽이 좀 더 점수가 잘 나오면 다행인데 어차피 그 정도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면 뭐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 쪽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어를 못 보게 되면은 자기만 점수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일단 인서울 학교를 생각하고 있다면 2등급 정도는 최소한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더 상위권 대학을 생각하고 있으면 1, 2점을 다투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1등급을 맞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한번 보세요. 절대평가 등급에 따른 총점의 유불리가 미미하지 않았죠. 지금 표를 봐서 아시겠지만 대학에 따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점수차가 많은 학교는 영어가 결정적인 영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수시에서 수시 최저 등급이 적용되는 학교들은 대부분 영어가 반영 과목에 포함이 됩니다. 예, 뭐 학생부라든지 학생부 종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것도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 재수하시면서 그 생각을 하실 텐데 뭐 대부분 이제 논술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최저 등급 안에 영어가 반영 과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다른 과목 물론 탐구도 있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국영수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과목이 최저를 맞추기가 가장 쉬울까요? 예, 당연히 영어가 가장 최저를 맞추기 쉽습니다.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3등급인데 2등급, 1등급 올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한 등급 올리는 게 국어, 수학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다고요. 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가 뭐 쉽다, 이게 쉽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국어, 수학에 비해서는 등급이
등급을 올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수시에서 최저를 맞추기가 가장 유리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시적인 측면도 그렇고 수시적인 측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시면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이점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자, 따라서 다른 주요 과목에 비해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영어 과목에서 점수를 확실히 낼 수 있다면 이제 최소한 2등급에서 1등급까지 1, 2등급을 낼 수 있다면 정시에서 불리해지는 일은 당연히 없습니다. 영어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일 없고요. 그 다음에 수시에서도 최저 등급을 가장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영어를 2등급 좀 더 생각하는 학생들은 1등급까지 맞아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얘기가 이제 영어 절대평가의 실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영어 시간이 사실 공부 시간이 좀 많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이 보면 공부 시간을 100%라고 했을 때 대부분 학생들이 50%를 수학에 쏘는 편입니다. 실상을 보면 학생들의 공부 실상을 보면 50% 정도를 수학에 쏟고요. 그 다음에 국어가 그 다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국어가 30% 정도, 그래서 영어는 20에서 15% 정도를 이제 학생들이 할애하는 편이에요. 뭐 수업 시간도 적고요.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생각하는 거지 몇 시간을 할까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영어는 할당 시간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실상이고요. 그러면 사실 그렇잖아요. 영어는 짧은 시간 동안에 주어진 얼마 없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점수를 낼 수 있을까가 최대한 점수를 낼 수 있을까가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보시면 수능 영어는 일단 제한된 시간 동안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하냐가 관건입니다. 잡다한 것을 해보고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고득점으로 올라가는 너무나 과정이란 말이 빠졌네.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렇죠? 영어 공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다시 또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버릴 수 있는 과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한된 시간 동안에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부 방식으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중간에 그래도 그 패턴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써 있지만 만약에 1번 패턴을 했다가 잘 안 됐어. 그래서 2번 패턴을 옮겨갔다가 잘 안 됐어. 3번 패턴을 옮겨갔다가 다시 1번 패턴을 옮겨간다. 공부 방식을. 그렇게 하면 그냥 1년이 다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방법 중에 야 이건 하지 마라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방법은 좀 피하시고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최적의 방법을 따라서 공부를 하시는 편이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결국 절대평가 영어에서는 최적화된 확실한 커리큘럼에 따라 공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최적화된 학습법에서 첫 번째 제가 일단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건 뭐 제가 계속해서 강의를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영어의 80%가 암기입니다. 이 암기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당연히 단어겠죠. 그 다음에 구문, 문장의 구성이 있잖아요.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이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뭐 명사절이 있고 부사절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문이라고 합니다. 단어는 외우시는 거 당연한 거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구문도 사실은 제가 강의를 해보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봤을 때에는 구문도 사실 암기예요. 암기를 하셔서 해결하는 거지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어의 100% 중에 80%는 암기, 구문과 단어를 암기하시는 거고요. 20%, 나머지 20%는 뭐냐면 사고입니다. 생각하는 거죠. 이 문제의 답이 왜 5번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20%는 사고라고 한 다음에 옆에 보시면 논리적 사고와 정답을 추론할 수 있는 머리를 쓰는 부분입니다. 이건 20%입니다. 물론 중요하죠. 결론적으로 답을 내서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정답을 찾아서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20%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 베이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암기 부분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영어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쪽을 거의 50 이상을 쓴다 그러면은 이건 좀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이제 갖춰진 학생들, 뭐 단어나 구문이 거의 다 돼 있는 학생들이야 이쪽 40% 20%를 갖다 더 확장할 수 있겠지만, 내가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 점수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저쪽을 잘 안 하고 80%를 제쳐두고 이제 문제를 자꾸 문제만 푼다든지 아니면 자꾸 문제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그쪽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영어는 점수가 나올 수 없어요. 최소한 100점으로 놓고 봤을 때, 원점수 100점으로 놓고 봤을 때 단어 암기하고 구문만 암기 잘해도 80점 기본적으로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2등급이 80점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잘 점수가 좀 좋지 않은 학생들은 제가 일단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20%의 사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80%를 먼저 잡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20%에서 좀 더 먹어서 90점이 올라가던 뭐 95점이 되던 그건 이제 노력 요하에 따라 달린 겁니다. 먼저 베이스부터 80점부터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생들을 놓고 이제 상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를 뭐 어제 봤어요. 그럼 오늘 이제 학생들을 이제 면담을 하거나 이러겠죠. 그랬을 때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본 게 이거야. 이 문제가 왜 틀렸니? 예를 들어서 뭐 23번 문제가 틀렸어요. 그럼 이 문제 왜 틀렸니? 라고 물어보면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자, 문제를 틀리는 거의 100%에 해당되는 이유는 뭐냐면 학생의 대답, 해석이 안 돼서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제가 더 물어봐요. 그러면 왜 해석이 안 됐니? 이 질문이 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100%에 역시나 해당되는 이유는 단어를 몰라서죠. 당연한 거죠. 단어를 많이 모르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단어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장의 구문을 잘 몰라서, 단어를 알아도 구문이라는 파트가 잘 안 되면은요, 어차피 이게 우리가 쉬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그 수능에 나오는 또는 모의고사에 나온 지문, EBS에 나온 지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문들이 우리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얘기들입니까? 아니죠.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의 뜻은 안다고 해서 그걸 대충 짜맞춰서 무슨 말인지 우리가 유추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암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그 후에는 단어를 알았으면 기본적인 문장 구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조합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지의 기본 구문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대부분이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해석이 안 돼서고,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 단어를 몰라서가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적인 구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 오는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저는 시험 공부할 때는 제가 좀 꼼꼼히 하는 편인데요. 시험만 보면 제가 감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정확한 해석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하실 때 좀 꼼꼼하게 해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예요. 평소에 네가 꼼꼼하게 100%로 해석을 하잖아. 평소에 내가 뭐 배웠던 지문이든 아니면 내가 혼자 하는 지문이든 어쨌든 간에 평소에 공부를 내가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100%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볼 때 그 중에 70%가 발휘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험장에서 지문을 읽을 때 100%는 물론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7, 80% 정도가 반영이 됩니다. 7, 80%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시험장에서는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에 쫓기고 이렇게 편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 답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100% 공부하던 애는 7, 80 정도의 정확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평소에 공부를 할 때요, 만약에 내가 100% 정확하게 하지 않고요, 배운 지문들도 7, 80%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랬으면은 만약에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학생은 50%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해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문을 반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감으로 영어 문제 푸는 학생들은 일단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제대로 해석을 안 하는 거거든. 단어를 몰라도 그냥 넘어가고,
좀 해석이 안 되는 줄이 있으면 그냥 또 넘어가고 답만 고르려고 하고 이게 이제 감으로 푸는 거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좀 꼼꼼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1번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영어는 80% 암기 20%는 사고입니다. 먼저 뭐 잡아라? 80%부터 잡아주십시오. 자, 두 번째. 자, 듣기 얘기는 제가 잘 안 하는데, 듣기도 이제 틀리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듣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못하는 학생들은 뭐 반타작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못하는 학생들은 뭐 세네 문제 틀려두고 못하는 거예요, 듣기를. 예. 사실 듣기는 만약에 한 문제를 틀리면은 뭐 그게 3점이 됐든 2점이 됐든 한 문제를 틀리면 독해에서 한 문제를 더 맞아야 된다는 부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기에서 틀리면은 독해로 부담이 가기 때문에 듣기는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사실 영어 듣기는 이렇게 해보면은 단기간에는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집중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듣기를 다 맞거나 못하던 학생이 절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장기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특히나 이제 시간 좀 있을 때 학기 초반에 좀 듣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막판에 듣기가 틀리는 걸 그냥 계속해서 놔뒀다가 막판에 선생님 듣기 어떡하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바쁘잖아요. 할 것도 많고 이런데 거기다 듣기까지 하는 건 좀 무리죠. 그래서 초반에 일단 듣기를 틀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먼저 듣기, 초반에 듣기를 좀 다져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듣기가 잘 안 되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관찰해보면 어휘 부족입니다. 한마디로 듣기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 그 문장들이 있잖아요. 서로 대화하는 그런 내용, 컨버세이션의 내용 자체에서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듣기도 사실은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고,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짧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듣기 하실 때요, 학생들은 대부분 듣기에 대한 고정관념이 뭐냐면 듣고서 문제 풀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듣고서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 듣기를 잘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모르는 표현이나 단어가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듣기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듣기를 하실 때 문제만 풀지 마시고 대본을 옆에 놓고 보세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단어, 지문처럼 우리가 지문 독해하듯이 모르는 단어 체크하시고 그런 단어는 외우십시오. 듣기 단어하고 독해 단어가 분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듣기에서 나온 단어가 독해에도 나오고 독해에서 나온 단어가 듣기에도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어휘 부족이 좀 심각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듣기도 같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풀지 마시고 반드시 대본을 활용해서 좀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반에 잡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초반에 잡아두시고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남들처럼 내가 이제 영어를 그냥 괜찮게 듣기를 틀리지 않는 학생들처럼 초반에 잡고 중반 후반 이쪽은요 그냥 남들처럼 나도 듣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하시려면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이것도. 그 다음 듣기 교재는 수능에서 100% 출제됩니다. EBS 교재 있잖아요. 영어 듣기라는 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의 실전 모의고사의 듣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100%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교재에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요. 그것만 잘하시면 그것만 열심히 대본을 보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듣기는 다 맞을 수 있습니다. 틀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다음 3번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였는데 EBS 교재는 문제풀이용 문제집이 아니다라는 제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문제집이니까 풀어야죠. 그럼 물론 풀어야죠. 문제집이니까 풀어야죠. 근데 이제 제가 초반에 면담을 할 때 학생들하고 면담을 할 때 뭐 다른 것도 물어보겠지만 이제 영어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영어 과목에 대해서 물어볼 때 작년에 고3 때 어떻게 공부했니? 라고 물어보면 EBS를 안 한 학생들은 없죠. 뭐 학교에서 했던 아니면 내가 뭐 따로 EBS 뭐 교육방송을 보고 했던 뭐 과외를 받았던 학원을 다녔던 어쨌든 EBS를 안 한 학생은 없어요. EBS를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얘기를 잘 들어보면 물론 그 지금 대답하는 학생들이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아닙니다. 뭐 3등급, 4등급, 5등급 요 정도 때 학생들이겠죠. 그럼 그런 학생들도 고3 때 EBS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니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대부분의 답이 어떤 답이냐면 EBS를 하긴 했으나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뒤에 답지를 보고 그게 끝이에요. EBS에서 나온 단어를 열심히 외웠다든지 거기 있는 해석을 꼼꼼히 했다든지 아니면 문제의 답이 왜 3번이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이런 시간을 투자한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EBS를 갖다가 그냥 문제지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풀고 채점하는 문제지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EBS를 다 보긴 봤지만 별 효과를 못 본 거지.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재수를 하면서도 고3 때에도 그렇게 공부했는데 재수하면서도 그렇게 공부하실 거냐고요. 역시나 답은 없어요. 책의 내용이 달라졌을 뿐이지 공부 방법을 바꾸시지 못하면 올해에도 역시나 영어 점수는 3, 4, 5등급에서 그냥 멈출 거란 말입니다. 보세요. 영어 EBS 교재에 나오는 문제를 풀어보는 수준으로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단어, 구문, 정답 추론을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제를 풀어보고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부가 뭔지 아시잖아요. 한번 읽어보는 게 공부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모르는 게 없을 때까지 이걸 파악하고 그 다음에 외울 거 외우고 이게 공부잖아. 그렇게 공부하셔야 된다. 그 다음 내용이나 구문이 어려웠던 지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이건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다. 너무 철학적이거나 너무 과학적이거나 너무 경제적인 지문이다. 이거 이해하는데 나 한참 걸렸고 선생님이 해줬는데도 좀 어렵다. 뭐 이런 지문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뭐 내용하고 답 고르는 거 쉬웠는데 요 줄은 되게 어려웠다 해석하는 게 좀 뭐 길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문 자체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꼭 다시 볼 수 있도록 따로 표시해둬야 돼요. 따로 표시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지문을 도식화해요. 뭐 그림도 좀 그려보시고 단어 연결도 좀 해보시고 답을 도출하는 그런 단어 연결 같은 거 있잖아요. 자, 도식화해서 시각적으로 들고 어려운 지문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책의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려웠던 거는 분명하게 표시가 구별이 돼야 된다고요.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총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여러분 한 달 남았어. 수능 한 달 남았으면 EBS 안 볼 거예요. 진도는 다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은 진도를 다시 나간 걸 다시 나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가 이제 수능 보기 전에 남았어. 그럼 분명히 다들 무슨 생각할 거야? EBS를 다시 봐야 되겠다. 에? 복습을 해야 되겠다. 총정리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학생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어려워하는 게 많은 학생도 있고 적은 학생도 있고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 문항 번호가 다 다를 거란 얘기지. 그것도 다 다양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한 달이나 한 달 반 남은 시점에서 정리하려고 했을 때 3개의 문제지를 다 본다고요. EBS, 수능특강 영어, 영어 독해 연습, 수능 완성 총 3번이 있습니다. 이 문항을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보실 거냐고요. 아니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실 거예요. 아무리 빨리 본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린다고. 그때는 뭘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 때에는 여러분이 표시한 거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이건 내용이 어려웠다고 표시하는 거. 이거는 요 구절이 어려웠다. 내용은 괜찮았어. 쉬웠어. 근데 지문 중에서 5번째, 6번째 줄이 좀 어려웠다. 그런 것만 따로 여러분들이 다시 학습을 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표시가 안 된 학생들, 아무 표시가 안 돼 있고 정답만 체크되어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든 아니면 수업 시간에 계속 졸아가지고 표시를 못했던 어쨌든 간에 그런 학생들은 나중에 총정리하고 싶어도 총정리를 못하는 거지. 하려니까 너무 양이 많고 뭐가 표시가 돼 있어야지 그것만이라도 좀 볼 텐데 아무렇게 그냥 교재 자체가 좀 허술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복습을 하고 싶어도 복습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문제풀이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공부를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어렵거나 특정한 부분이 어려웠던 거는 반드시 잘 필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EBS를 봅니다. 안 보는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학생들은 숨만큼 나오대를 보겠어요? 아니에요. 다 EBS 본다고요. 자, 관건은 뭐냐면 똑같은 교재를 누가 더 철저히 공부하고 깊이 사고하는가가 바로 관건이 됩니다. 다 똑같은 교재를 봐요. 배우는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교재는 다 똑같다고.
근데 어떤 애는 잘 보고 어떤 애는 못 본단 말이야. 그게 뭐겠어요? 당연히 공부의 질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 어떤 애는 문제만 풀고 넘어가고 해답 찍고 끄떡끄떡하고 넘어가고, 어떤 애는 거기는 단어도 체크 다 하고 그 다음에 해석도 꼼꼼히 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 표시해서 다시 보고. 아니 거기서 바로 차이가 나는 거라고요. 기본적인 차이는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좀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떤 학생이든 EBS를 보고 조금 더 본다면 기출문제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그 두 번 안에서 EBS하고 기출 안에서 판단이 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평가가 갈린다는 얘기예요. 자기 점수가 갈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왕 하실 거면 좀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모의고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 그건 뭐 아직 모의고사를 안 봤으니까 보고 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미리 알아두세요. 모의고사는 그냥 중간에 스쳐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게 모의고사 보면 애들이 대부분이 뭘 생각하냐면 그냥 점수만 생각하거든요. 점수 뭐 예를 들어서 뭐 90점 넘었으면 좋다. 예를 들어서 뭐 79점 맞았으면 아깝다. 뭐 이러고 그냥 끝이야. 다음날 물론 수업이 있죠. 하지만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그냥 기분만 뭐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 정도의 어떤 그러한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의고사는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경험상 봤을 때 모의고사를 잘 활용하면 굉장한 도움이 돼요. 모의고사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시험지 안에 나의 취약점과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뭘 못하고 뭘 제대로 몰랐는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매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냥 무시하면 안 되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유형을 계속 틀린단 말이야. 순서 맞추고 계속 안 돼. 그럼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나 같으면 순서 맞추기가 예를 들어서 3월달에 모의고사 봤는데 순서 맞추기 다 틀렸어. 4월달도 모의고사 봤는데 또 틀렸어. 둘 다 틀렸어. 그럼 나 같으면은 당장 4월달부터 나는 순서 맞추기 내 공부 계획 안에 끼워둘 거예요. 해결해야 될 거냐? 문제점 발견됐는데 가만히 있냐고요. 순서 맞추기가 문제인데 지칭 추론을 풀고 있을 거냐?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시험을 봅니까? 그래서 일단 시험 보고 나서 여러분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공부 방법을 그 문제점 보완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는 모의고사 볼 때마다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문제점 보완하고요. 그쪽 방향으로 내 어떤 뭐 공부 계획이나 이런 걸 바꾸는 거지. 그걸 해결하는 쪽으로. 그래서 매번 모의고사 볼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문제점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냥 책상에 앉아있는 것 같다. 그렇죠. 내가 문제가 이건데 나는 엉뚱한 거라고 있어. 그러면 책상에 그냥 앉아있는 거지 그걸 공부하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죠. 좀 가혹한 말이긴 하지만 저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하는데요. 아니 열심히 하는 건 다 하거든요. 근데 뭘 열심히 하냐가 중요하다고. 나한테 필요한 걸 열심히 해야지 그게 공부가 되는 거지. 나의 문제점은 이건데 다른 걸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자체는 그거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거죠. 그러면 그냥 책상에 목석처럼 앉아있는 거죠. 아무런 효과도 없는 거고. 그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도요. 넘어갑니다. 마지막 5번인데요. 수업만 들어서는 답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영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도 공감해요. 일단 수업 시간도 적고요. 그 다음에 중요도 면에서도 국어, 수학에 영어가 비할 바 아니라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수험생이라도 분명히 영어에 대해서 시간이 없다는 느낌은 갖고 있을 거라고요. 공감은 하지만 영어 과목도 학습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2시간밖에 공부를 안 한다 칩시다. 일주일에 2시간 한다고요. 그러면서 영어 점수가 나오길 바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최소의 시간과 노력은 들어가야 된다고. 최소의 시간이라는 건 제가 시간으로 뭐 계산을 꼭 할 수는 없지만 학생마다 다르겠지만 제 생각엔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필요합니다. 영어에 대한 최소의 학습 시간. 그 다음에 그럼 노력은 뭐냐? 노력은
최소 그날 영어가 들었으면 영어 지문은 선생님들이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영어 지문을 선생님이 4지문 나가셨다. 그러면은 적어도 최소한 4지문 정도에서 내가 공부할 거는 그날 끝내줘야지. 그게 최소의 노력이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 하는데 하루에 1시간 또는 1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걸리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더 걸리는 학생들은 조금 더 써줘야지. 자기가 영어를 여태까지 공부를 안 해서 잘 못하는 거니까 시간이 좀 넘더라도 좀 써줘야 되는 거고, 뭐 정 안 되면 주말이라도 좀 더 투자를 해서 영어를 해줘야 되는 거고, 평일날 못하더라도. 그게 바로 최소의 노력과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내가 암기하는 단어가 늘어나고 지문을 대하는데 익숙해지면 차차 학습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하루에 2시간 이상 투자해, 2시간 반 투자했다 칩시다. 그럼 계속 10월까지 2시간 반을 영어를 해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처음엔 내가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남들은 예를 들어 1시간 안에 끝낼 걸 내가 한 2시간 반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영어를 못하니까. 모르는 게 많으니까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할 게 많은 거예요. 영어 예를 들어 지문 한 4개 나가면은 내가 외우고 이해하고 이럴 부분이 많다 보니까 남들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점점 꾸준하게 노력을 하다 보면 내가 암기하는 게 많아지고 지문을 자꾸 다뤄보게 되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점점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시간은 점점 준다고. 그래서 한 10월 달쯤 되면 내가 생각할 때 많아봐야 1시간 정도, 하루에 영어 1시간 정도로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일단은 영어의 좋은 점입니다. 처음에 들였던 시간만큼 뒤까지 그게 진행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조금 고생을 하시면 뒤에는 조금 더 수월하게 내가 아는 게 많아질수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게 왜냐면 걱정하는 시간들이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선생님, 물리적으로 제가 영어에 하루에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걸 갖다 물리적으로 소화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계속 그렇진 않다니까요. 처음에 좀 고생스러울 때도 어떻게든 하세요. 주말에 시간을 빼시든 어떻게든 하시고 처음에 좀 고생 좀 하고 꾸준하게 노력하시면 뒤에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최소한 그날 배운 지문을 먼저 풀어오고 수업시간 집중하며 수업 후에는 나에게 필요한 단어를 암기하고 지문 전개나 정답 도출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습관이 필요하다. 요게 이제 최소한 해야 될 일입니다. 더 이상은 안 해도 돼요. 다른 책을 사서 또 풀어보는 연습을 한다든지 뭐 다른 단어장을 또 사서 암기한다든지, 그거는 추천도 안 해요. 그냥 학원에서 배운 거 정도만 요 정도로 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최소한의 노력을 투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는 여기 이제 지문이 나오는데요. 그냥 뭐 평가원 지문에서 따온 거예요. 그럼 예시는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이제 나머지는 얘기로 드릴게요. 좀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자, 먼저 이제 이런 걸 이제 푼다고 예를 들었을 때, 단계를 좀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학습 단계. 제가 일반적으로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제 지문을 이게 있어요. 그러면 잠깐 넘겨볼게요. 아까 지금 보셨죠? 첫 번째는 독해는요, 구문이나 문법이나 이런 거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영어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되는 내용은 독해입니다. 독해. 지문을 해석하고 그 지문에서 요구하는 답을 골라내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내용 이해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예습 단계는 예습 단계가 있어야 돼요. 구문이라든지 문법은 사실 예습을 하고는 싶지만 하면 좋은데 학생들이 이제 구문이나 문법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예습하기 힘들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독해는요, 아예 뭐 한 줄도 해석이 안 된다. 물론 그런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잘 못해도 어느 정도 해석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석을 처음 해보는 것도 아니고 해석을 분명히 해봤을 거라고, 잘하든 못하든을 떠나서. 그러니까 먼저 예습 단계는 뭐냐면은 시간을 정하고 5문제 또는 10문제씩 묶어서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단계예요. 아까 본 지문 있잖아요. 아까 본 지문을, 옆에 지문 나오죠? 요 지문을 갖다가 한 문제씩 풀지 마시고, 한 문제씩, 한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초반이니까 한 2분 정도 놓고 푸시면 될 것 같아요. 5문제 얼마? 10분 정도 놓고 푸세요. 10문제면 얼마? 20분 정도 놓고서
아무것도 참고하지 마시고 해설지라든지 단어장 같은 거 참고하지 마시고 그냥 순수하게 그 시간 동안 문제를 푸세요. 그냥.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10분, 20분에서 문제를 풀었어요. 문제를 풀고 나서 이 습단계를 다 얘기할게. 자, 일단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겠죠. 2번 채점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역시나 단어장이나 해설판에 도움을 받지 않고 지문을 꼼꼼하게 한번 천천히 정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번 더 시간에 쫓길 때와는 다르게 내가 꼼꼼하게 좀 여유를 두고 한번 읽다 보면은 처음에 내가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읽었을 때와는 조금 다를 수 있죠. 아, 내가 아까 빨리 읽을 땐 몰랐는데 좀 천천히 읽어보니까 아,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알았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생각이 안 났던 단어가 생각날 수도 있는 거고. 자, 2번까지 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서 나의 혼자 내가 갖고 있는 머릿속에서 갖고 있는 걸로 할 수 있는 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3번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1, 2번에서 끝난 거니까 이제 3번을 보세요. 해설지와 단어장을 이용하세요. 어떤 학생은 해설지나 단어장을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니야. 봐야 됩니다. 활용을 하셔야죠. 괜히 있는 파트가 아니잖아요. 해설지와 단어장을 이용해서 몰랐던 단어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아까 지문에서 몰랐던 단어를 체크하시고 해석이 안 됐던 줄을 정확하게 표시하시고 학습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내용이 어려웠던 지문은 아까도 얘기했죠. 문항 자체에다 표시를 하면서 뭐 별표를 하시든지 문항 자체에다 형광펜으로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어떻게 왜 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보겠다 이거야. 이 지문은 내가 다시 봐야 되겠다. 할 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드시 잡아봐야 되겠다. 수학에서 오답 노트 만드는 거와 똑같은 이유란 말이야. 자, 그럼 여기 일단 이게 예습 단계입니다. 이게 예습이에요. 다시 한번 시간 정하고 문제 풀고 두 번째는 채점을 한 후에 아무것도 도움을 받지 않고 다시 한번 쭉 꼼꼼하게 읽어보고 여기까지가 이제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끝났으니까 해설지와 단어장을 이용해서 몰랐던 단어를 체크하시고 몰랐던 단어를 그냥 본문에다 체크하세요. 형광펜 같은 거 치시면 되잖아. 그 다음 두 번째는 해석이 안 됐던 줄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줄이 세 줄에 첫 번째 줄 시작해가지고 한 세 줄 정도 내려갔는데 거기가 뭐 구문이 어려울 수 있잖아. 길어서 그렇든 아니면 어려운 구문이 있어서 그렇든 여기 거기가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럼 거기를 이제 꺽쇠 같은 걸로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려웠던 거는 문장 번호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문제 푸시고 채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런 도움도 얻지 말고 그냥 한번 쭉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시고 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는 이제 해설판을 옆에다 보면서 그치? 단어도 있고 뭐 해설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해설을 보면서 한번 맞춰보는 거지. 또는 어떤 내 해석이 맞는가 틀린가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해석이 안 되는 줄 같은 경우는 어떤 뜻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서 이렇게 요거랑 매칭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모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체킹을 하시라고요. 모르는 단어는 자기가 순수하게 여기서 몰랐던 단어는 체킹하시고 그 다음에 해설을 보고서 이 줄은 왜 이렇게 쓰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는 이제 표시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들이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이건 이제 해석이고 자, 그 다음 다시 학습 방법으로 갑니다. 자, 이제 수업이에요. 그럼 수업 시간에 예습이 그렇게 됐으면 수업 시간에 뭐 해야 돼? 일단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할 일은 뭐야?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도저히 이 구문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 단어는 솔직히 해설판에도 안 나오고 그럼 무슨 뜻인지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 그런 것들 다 수업 시간에 해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습을 하고서 내가 모르는 거를 배워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혼자 알고는 안 되는 거잖아. 해설판 단어장까지 동원했는데도 안 되는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수업 시간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수업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복습. 그쵸? 복습까지 가야죠. 복습 단계는 내가 정말 이 지문을 정확히 이해하는가를 점검하고 암기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수업 당일날 암기한다. 여기까지가 복습이에요.
그 다음에 복습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복습이란 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A라는 학생이 생각하는 복습하고 B라는 학생이 생각하는 복습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보는데 어떤 학생이 A라는 학생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제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물어본다고. 너 영어 공부 요즘에 잘하고 있냐? 그러면 예, 뭐 복습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복습을 어떻게 하는데? 라고 물어보면 예, 그날 배운 거 한 2번 정도 읽어봐요. 이게 복습의 기준인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2번 읽어보면 모르는 게 없니? 라고 물어보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은 복습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날 배운 거 2번 그냥 쭉, 예, 뭐 책 읽듯이 한번 읽어본다 이거지. 그리고 모르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도. 그러면 해결 안 한다. 근데 B라는 학생은 예를 들어서 복습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진짜 이렇게 하는 거야. 정말 지문을 정확히 이해하는가를 자기가 판단을 내리는 거지. 자체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암기할 거 있으면은 그날 단순히 암기하는 거. 아니 생각해보세요.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같은 교재 같은 지문을 공부하더라도 A와 B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복습이라는 거를 그냥 오늘 걸 훑어본다 정도 생각하면 안 돼요. 모르는 게 없으면야 상관이 없지만 훑어보는 거 정도로 공부를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날 배운 지문에 대해서 모르는 게 당장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복습이라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돼요. 이 3단계가 영어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지문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은 이럴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한 예습 단계 있잖아요. 자기는 영어를 너무 못해서 예습을 하기 힘듭니다. 예, 가끔 이런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솔직히 저는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너무 영어를 못해서 한 줄도 해석이 안 돼요. 뭐 이런 학생들도 있죠. 그런 학생들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예습을 하지 마세요. 그런 학생들은. 예습하지 마시고 수업부터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은 반드시 하시고요. 복습 시간에 좀 많이 투자해서 하시고 대신에 그런 학생들도 2달, 3달 정도, 그러니까 한 6월달 정도가 되면 그때는 예습으로 전환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복습만 하시면 점수가 안 나와요. 이유는 뭐냐면 예습 단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습이 뭐냐면 나 혼자 해보는 시간이거든요. 시험 볼 때 선생님이 같이 들어와서 풀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나 혼자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복습으로만 진행한 학생들은 시험을 잘 못 봐요. 왜? 항상 선생님이 같이 해줬기 때문에 선생님이 없으면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죠. 근데 기본적으로 예습을 중심으로 공부를 한 학생들은 시험장에서 자기가 혼자 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독해는 예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시간의 제약이 있어요. 시간이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공부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런 걸 숙지하고 나서 처음 들어갈 때부터 잘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획 짜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냥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